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곤입니다. 우리 김동원 원장님께서 굉장히 흥미롭게 강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보통 45분, 50분 강의를 하면 한 10분 정도 쉬죠. 쉬지 않고 계속 강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주제는 우리 산업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김동원 원장님께서는 산업 구조적 측면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는 우리의 통상 환경의 변화가 우리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글로벌 가치 사슬, 메가 FTA 등장, 중국의 부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치 사슬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제품을 구매를 해서 생산을 하는 단계마다 부가가치가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 구입을 해서 만들어서 파는 전 과정을 가치 사슬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에서만 생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생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까지 생산한 그 단계를 전체로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어떻게 활발하게 전개하면요, 최근 들어서 FTA도 그렇고 통상 환경의 변화로 굉장히 그 무역이 원활해지고 관세가 낮아지고 시장 접근이 훨씬 수월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정보통신의 발달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인해서요, 그 운송 비용도 굉장히 싸지게 되었죠. 뭐 이런 것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 형성되게 된 배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수평적 산업 협력, 그리고 수직적 산업 협력이 더 활발해지는데요. 우리가 수평적 산업 협력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유럽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소득 수준이 비슷하고 기술 수준이 비슷한 국가들끼리 협력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수직적 산업 협력이라고 한다면 선진국과 후진국형 산업 협력인데요.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인도가 90년대에 들어서 굉장히 많은 값싼 노동력들을 세계 노동시장에 편입을 시키게 되죠. 즉 자본에 대한 노동의 상대가격이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세계화의 그런 추세 속에서 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래서 수직 분업과 수평적 분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그 당시 특징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요, 자기가 주력 산업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아웃소싱을 하게 됩니다. 아웃소싱을 하게 됨으로써 보다 더 싼 가격에 고급화된 서비스를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경쟁이 강화되는 겁니다. 경쟁들이 강화되어지고 경쟁력에 노출되면서 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흐름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가치 사슬의 발달로 인해서 모든 국가들의 산업 구조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거는 보시면 국제 분업화에 대한 부분들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치 사슬이라는 것은 생산 구상 단계에서부터 해서 마지막 마케팅이라든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전체의 과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글로벌 가치 사슬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 예가 나와 있는데요. 하나의 그 아이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같은 경우를 보시면 애플사에서 기획하고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부가가치를 약 5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 일본에서 대만에서 각각의 부품들을 공급해서 조립하는 부분들이 각각의 부가가치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기술 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이 굉장히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각 국가들이 글로벌 가치 사슬에 참여하는 참여 지수들을 나라군들은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한국이 상당히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만도 상당히 높지요. 반면에 다른 국가들을 보면은 한국보다는 높지 않습니다만 추세적으로 보면 96년과 2009년을 비교를 해보면 2009년에 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참여 지수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 수출 산업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는데요. 이 표를 보시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쉬워지실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GDP에서 차지하는 수출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7.4%에서 2009년에 보면 48%까지 증가하고 있죠. 그렇지만 수출해서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게 됩니다. 보시면 95년의 경우에는 100을 수출했을 때 96.3이 국내에 남고 나머지는 이제 해외에서 가져와서 쓴 그런 부분들인데요. 지금 최근에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60%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즉 100을 수출했는데 60% 정도가 국내 부가가치로 남는 것이고 나머지 40%는 해외에서 수입해 와서 쓴 물건들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출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수출이 GDP 성장에 기여하는 율은 상당히 낮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래프인 것이죠.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수출에 내재된 부가가치율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가 OECD 전체 평균을 보여주는 표인데요. 2009년하고 95년을 비교를 해보면 역시 부가가치율이 OECD 평균도 하락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는 하락을 하는데 한국의 경우를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더 많이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90년대 세계화 추세에 우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해외에서 보다 합리적인 생산을 한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내 산업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대기업들이 나가버리고 국내에는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많이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부가가치 산업들이 생산돼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갖춰지지 못한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전체적인 경제 성장률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80년서부터 최근에 들어오면서부터의 경제적인 성장률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이 검정색이 전체 추세선이고요. 빨간 선이 전 세계 실질 GDP 증가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이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세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서비스 산업에서의 부가가치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OECD 평균도 3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OECD 평균보다 좀 낮고 다른 선진국보다는 훨씬 더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낮다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제조업에서의 부가가치 하락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요. 자, 보시면 산업별로 국내 부가가치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95년과 2009년을 비교를 해보시면은요, 화학, 기계 장비, 전자, 운송기기, 이 화살표 밑에 있는 이 29.3% 이것이 이제 우리 수출 비중을 의미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우리의 주력 산업입니다. 우리 김동훈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주력 산업들인데요. 이 주력 산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출의 총량은 늘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내에 남는 부가가치율이 훨씬 그만큼 낮아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우리 기업들이 그만큼 밖에서 수입해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부가가치 변화 비율을 보시는 건데요. 특히 운송 장비라든가 통신 서비스에서의 변화율이 크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전체적인 글로벌 가치 사슬의 변화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생산 이전과 생산 이후 이렇게 나눠서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아이폰에서 경우에서 보셨지만 생산 이전에 R&D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물류 이런 부분에서의 부가가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단순 제조 가공하는 부분에서의 부가가치는 상당히 낮고요. 이것을 만들어서 다시 유통을 시키고 마케팅을 하고 서비스하고 판매하는 이런 과정에서의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즉 우리의 경우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산업들이 이 생산 단계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또
문제점들은 이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 제조업들도 실질적인 핵심 기술은 해외에서 들어와서 로열티를 많이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을 70년대와 2010년대 같이 비교를 해보시면 상당히 많은 변화를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생산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 프로세스를 국내에서 생산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화가 진전이 되면서 2010년의 경우를 보게 되면 1단계의 제품을 2단계 중국에서 가공을 해서 다시 3단계 들어서 가공을 해서 제3국으로 팔던가 다시 중국으로 내지는 다른 상품 시장으로 파는 그런 과정들을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 김대원 원장님께서도 우리 과학기술에 대한 그 R&D 지출, GDP 대비 지출을 설명을 하셨는데요. GDP 대비 4.1%로 우리가 가장 높은 국가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하셨었죠.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실제로 R&D를 해서 상품화하는 데는 상당히 뒤져 있습니다. 상품화해서 무역을 통해서 걸어들이는 그 수입들이 있어야 되는데 보시면 우리가 기술을 수출하는 금액하고 도입하는 비율을 보면은 상시적으로 보면 항상 무역 수지 적자라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12년의 경우에는 약 한 57억 원 정도의 57억 달러 정도의 무역 수지 적자를 우리가 기록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래프는 김돈 원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보시면 국내 기업들은 대기업들은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은 그리고 대기업과 연계된 그 연관 산업들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로 많이 나갔습니다. 보시면 2000년대 들어와서 굉장히 빠르게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국내로 들어오는 FDI는 굉장히 작지요. 여기서의 문제점들은 실제로 우리 대기업들이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해외로 나가서 해외의 글로벌 가치 사슬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해외에서 우리의 글로벌 가치 사슬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작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적인 대응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남아있는 중소기업이나 국내에 있는 기업들이 다시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R&D 투자와 정책 개발이 절실한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요. 해외 직접 투자, 여기는 직접 투자가 들어오는 볼륨과 GVC 글로벌 가치 사슬의 참여 지수를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인데 외국으로부터의 FDI가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글로벌 가치 사슬의 참여도는 상당히 높아지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글로벌 가치 사슬이 우리 산업의 구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전체적인 세계 통상 환경의 변화 중에서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는 멀티라테럴 FTA, 다자 FTA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게는 한중일 FTA가 논의가 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아세안 플러스 6를 얘기를 하고 있는 즉 호주, 뉴질랜드 포함해서 인도, 한중일을 포함한 아세안 10개 국가를 포함해서 아세안 6를 중심으로 한 RCEP 그리고 미국 주도의 TPP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간 FTA가 체결되고 있고요. 체결 중에 있고 또 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WTO에 통보된 FTA 바로 현황들인데요. 상품 협정과 서비스 협정인데 보시면 2014년 최근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서비스 협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양자 FTA가 굉장히 확산이 되었는데요. 그 배경은 WTO에 있어서의 협상이 진척이 없다 보니까 양자 간의 FTA가 많이 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양자간 FTA가 이제 나중에 이제 많은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FTA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양자 FTA 자체가 별 효과를 못 거두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칠레 FTA가 먼저 체결이 됐죠. 2003년 이후에 체결이 돼서 일본과 칠레 FTA가 2007년에 이게 체결이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칠레 FTA 이전에 한칠레 FTA가 체결이 돼서 먼저 칠레에서의 수입 시장에서 한국의 제품이 상당히 높이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칠레 FTA가 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FTA 선점 효과가 상실이 되면서 다자 FTA로 많이 이제 전환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되는 것이고요. 또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산, 이것도 역시 메가 FTA를 추진하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가치 사슬의 확대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국가에서 생산해서 다시 들여와서 여기서 파이널 굿으로 다시 수출하는 것을 의미를 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FTA에서 보면은 원산지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원산지 규정이 있는데 실제로 양자 간의 FTA보다는 다자 간의 FTA가 원산지 규정을 통일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훨씬 그것을 충족시키기가 쉽고 또 그것을 갖다가 하는 행정비용도 적게 들고 있기 때문에 다자 FTA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국들에서는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자와 관련해서 개방을 더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메가 FTA에서의 주요 쟁점들은 이렇습니다. 시장 접근을 보다 더 수월하게 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농산품에 있어서의 관세율 인하에 많이 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농산품의 경우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다른 일반 상품에 비해서는 다른 국가들도 다 농산품의 관세율이 높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낮추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기술 표준이라든가 검역 기준 이러한 것들이 어떤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세에 있어서 기술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환경 기준이라든가 검역 기준 이런 부분들이 무역 통상하는 데 장애되는 걸 갖다가 좀 제거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 제거 논의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중국의 부상입니다. 중국의 부상이 우리 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부분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는 교육 규모가 지금은 세계 1위로 등장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2위가 이제 미국이 되어 있고 3위가 독일 이런 식으로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38개의 아이템이 전체 세계 품목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은 65개인데요. 한국 중에서도 우리가 한국 차순위, 우리가 1등 상품에서 차순위 하는 국가들의 차지하고 있는 아이템들의 목록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인데 중국이 20개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이 10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과 일본과 중국의 기술력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김던 원장님께서 한중일 삼국지라고 하는 표현으로 재미있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력, 과학 경쟁력이 상당히 빠르게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위가 지금 중국을 나타내고 있고요. 6위가 한국입니다. 일본이 지금 2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7대 주요 중점 과학기술에 대한 경쟁력을 한중을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섹터별로, 이 과학기술 섹터별로 지금 2012년의 경우 한국의 경우는 정보통신이라든가 전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최상위 국가에 비해서 약 2.9년 정도 뒤져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는 약 5.3년 정도 뒤져 있다는 것이고 일본은 1.6 정도 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2008년과 2012년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1년 3개월 정도의 기술 격차를 줄였다는 걸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국은 2년 7개월 정도의 기술력 격차를 캐치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 있어서 또 하나의 변화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주요 수출국이기도 하지만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이 상당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과거에는 글로벌 생산 기지였습니다만 이제 성장 정책, 내수 지향적 정책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제는 중국이 소비 시장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생산해왔던 이런 그 중간재 제품들이 내수용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중국이 과거에는 한국에서 중간재를 생산을 해서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서 내수 시장에 팔거나 제3국으로 팔았던 그런 것들이 중국도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급진전되어 있어서 고부가 가치 생품들을 갖다가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중간재 제품들을 한국보다는 일본에서 수입해서 더 비싼 상품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가정들에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중국의 수입 시장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점유율을 나타내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독일이 가장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제품이고 한국은 약 한 3.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한국 경제나 한국 산업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로 넘어가기 이전에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하겠습니다. 즉 GVC 글로벌 밸류 체인의 발달로 인해서 산업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우리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뭐 이런 걸 보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의 어떤 이 전환도 필요하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과 국내 산업들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전환 방향선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가 FTA 등장인데요. 이 메가 FTA 등장은 중요한 부분들이 실제로 어떤 그 메가 FTA는 다자가 참여하는 그런 FTA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예로서 TPP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TPP는 12개 국가들이 이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30개 FTA가 단일화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기술 표준화도 있고요. 그리고 그 국가들이 세계의 어떤 기술 표준을 선도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TPP에 가입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원산지 규정이라는 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양자 FTA의 경우에는 서로 간의 표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표준을 다 맞추기 위한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다자 간 FTA는 그것이 통일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기가 편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다자 FTA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멤버 국가들끼리 과거에는 한국에서 수입해왔던 그 중간재를 한국에 수입하지 않고 오히려 원산지 규정이나 그런 부분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멤버 컨트리로 수입선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 때문에 메가 FTA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우리가 FTA 이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국과의 FTA를 통해서 우리가 중국의 시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전체적인 설명이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해야 되겠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를 통해서 우리나라로의 글로벌 밸류 체인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의 어떤 그 외국인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통해서 메가 FTA, 한중 FTA를 통해서 우리 경제 기초를 더욱더 향상시키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각각의 산업 부분에 있어서 밸류 체인에 있어서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규제 개혁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 개혁은 상당 부분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조업으로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많이 제거되어 있는데, 반면에 서비스 산업에는 상당히 많은 규제들이 있습니다. 병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내지는 다른 이런 서비스 시장 개방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이 규제 때문에 특히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감한 이 규제를 해질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런 해외 자본 유치를 통해서 경쟁을 촉진하면서 우리의 서비스 산업을 갖다가 경쟁력 있게 만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국내 기업들도 이제는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포춘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들의 우리 기업들이 한 20여 개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삼성만 하더라도 세계 21위 정도의 순위를 랭크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투자자로서 상당히 많은 페이버를 받게 되는데요. 다만 국내의 상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얘기는 아닌 거고요. 우리 한국의 투자 환경에 있어서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특혜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국내에 투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페이버가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외국 투자 산업들에게, 외국 투자자에게 페이버를 줬었습니다만 그걸 최근에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오히려 첨단 산업,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는 그 산업에 대해서 국내 기업이건 해외 기업이건 차별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특혜를 부여하고 투자를 촉진하는,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정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내부에서도 이런 이 국내 투자를 더욱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의 어떤 역차별을
없애서 투자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셨던 이 밸류 체인의 스마일 커브인데요. 우리가 보다 더 고부가 가치 공정으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R&D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생산 전의 이 단계에 있어서의 산업에 보다 더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후에 마케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보다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조 경제를 통한 혁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조업과 창조 산업을 융합함으로써 제품과 공정의 혁신을 도모를 해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출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고부가 가치화를 더욱더 추구를 해야 되겠고요. 특히 메가 FTA를 통한 표준화 그리고 규제 정합성을 통해서 우리 산업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보다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중 FTA를 활용한 중국의 내수 시장 진출인데요. 중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제1의 교역국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중 FTA 체결을 계기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진출을 모색을 해봐야 될 텐데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내수 시장으로의 진출 기회가 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기형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겠고요. 특히 농식품에 있어서 가공업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또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의 개방이 이제 과거보다는 더 접근하기가 쉬워지게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체결되고 발효된 이후 2년 내에 서비스 협상을 다시 해서 포지티브 리스트에서 네거티브 리스트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중국의 내부의 어떤 서비스 시장을 보다 확대하고 개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서비스 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진출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까지가 제가 우리 통상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